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출석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출석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출석에 대한 내용, 관리 방법은 제가 하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제 부분입니다. 과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과제가 일단 제출은 하셔야 되는데 제출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7회차 과제인가요? 7회차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7회차 과제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7회차 과제를 내서 여러분들께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서술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과제지만 과제를 통해서 조직을 한번 좀 크게 한번 보셔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커다랗게 시야를 가지고 좀 바라보셔라 하는 의미로 이런 과제를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다는 거.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제가 여러 번을 읽어봤어요. 여러 번을 읽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가시고 싶은 부서가 첫 번째 인사부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산부서, 세 번째가 재무부서, 이런 순서대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나름 좋은 의견들을 써주셨는데 실천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지 된다는 거. 참 그게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대표이사로 올라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시간이 되셨을 때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 가지를 좀 움직이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거. 자, 한 5분만 제가 좀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익수 선생님은 어느 부서를 방문하고 싶냐에 대한 대답으로 각 부서를 우리 사람의 신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나는 생산팀을 가고 싶은데 생산팀을 가고 싶은 게 이 생산팀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 발은 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만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서들도 머리에 해당하는 기획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통해서 일단 생산팀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팀에 가셔서 여러 가지 또 지시를 또 내리겠다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회의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실 거냐에 대해서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스럼 없이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화상 비대면 회의를 나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제 안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의 회의 기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의를 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5가지에 대한 회의 방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거.
자, 이 부분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회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영 선생님은 인사팀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인사팀을 방문해서 이제 첫 번째 지시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에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조직의 목표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써주셨다는 거. 자, 그리고 주경환 선생님. 우리 클래스에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주경환 선생님과 조경현 선생님이 계신데, 아주 이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셔요. 보면은. 그래서 이 건설 회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좀 뭔가 틀에 얽매인, 그리고 좀 명령 조직화되어 있는, 아니면 뭐 군대 조직화되어 있는 뭐 이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 잘못된 거죠, 물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경환 선생님은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파악해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 측면, 이것을 가지고 목표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 방법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네 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다른 분들은 조금 일맥이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병무 선생님은요, 뭐 부서 몇 군데를 또 방문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식당을 방문하겠다. 식당을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식단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대표이사, 조직을 한번 커다란 눈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뭐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들, 그리고 어떠한 실천 행동 등등이 나름 여러분들 조직계의 특성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좀 보고 싶었다 하는 거. 참 제가 읽어 보면서 뭐 다 대단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구나 하는 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과제에 대한 부분은 뭐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관리 기능, 지휘 통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 10주차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주차 강의에서는 우리 경영의 관리 기능 중에서 계획 및 조직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지금 뭐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경영의 관리 기능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목표 세우는 방법 중요성들을 제가 많이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할당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조직화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조직이 뭔지 조직화가 뭔지에 대한 좀 구분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잘 독려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지휘. 그리고 지휘를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까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좀 평가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통제에 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 네 가지가 이 네 단계를 걸쳐서 경영의 관리 기능이 진행을 되고 있다는 거. 자, 그중에서 이것을 또 지원하기 위한 하위 개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4개만 좀 뽑아봤죠. 의사소통, 의사결정,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다 녹아져 있다는 거. 예, 안 필요한 부분이 없죠. 예, 의사 결정 또한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또 경영 관리 그리고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습니다.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경영의 관리 기능들 네 단계, 이 네 단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의 또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에서 이제 의사소통, 뭐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요, 예, 조직 행동론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예, 수업을 좀 더 세밀하게, 예, 아주 전문화되게 좀 더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과목은 이제 경영학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경영 계획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경영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죠. 예, 그리고 경영 계획을 또 뭐 다시 말해서는 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뭐 한 5가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구성원의 조정과 노력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성과 표준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예, 그리고 통제가 또 용이해져야 되고 측정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예, 좀 용이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계획 과정, 예, 계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MBO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화, 조직 단계에서 또 중요한 조직화를 하기 위한 원칙 5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쭉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 예, 조직화의 원칙 중에서 이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삼면 등가의 원칙, 권한, 책임, 보고, 의무는 서로 어떻게 된다? 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예, 삼각형 변의 길이가 똑같죠. 예, 그만큼의 중요성이 똑같다 하는 거로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갈등과 협조, 예,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여러 가지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갈등,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 사항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 자, 그래서 10주차에서는요, 요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좀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 박스 부분은 참 이거 뭐 수백 번도 제가 더 얘기를 했죠. 예, 경영의 관리 기능, 예,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부분이 예, 지휘 그리고 통제 부분입니다. 지휘 부분을 좀 한번 또 세부적으로 쪼개서 살펴보면은 예,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여기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좀 녹아져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또 2가지 하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휘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휘를 할 것인가 이 지휘 부분에서 이 2가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제 부분에서는요, 예, 여러 가지에 대한 시스템, 예,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 흐름을 통해서 이 각 단계별로 어떠한 통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통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참고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이 지위와 통제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누구와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일으킬 때 가장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솔할 때 우리의 또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본 슬라이드를 넣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하고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나왔던 사진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90년생, 90년생들이 우리 조직에 이미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 자, 이런 친구들과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 이제부터는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참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어떠한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 슬라이드를 다시 올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슬라이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대별로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대, 어떤 세대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나 여러 가지 많은 학술 논문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세대, 뭐 이것을 대표해서 뭐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라는 표현들이 좀 간혹 나오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주체 그리고 어떠한 조직에서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를 일컬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 움직였던 세대들이 그때마다 이제 많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본 슬라이드를 좀 올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에 계신 분들이 뭐 한 분에서 많게는 뭐 여러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는 조직을 지휘하고 그리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어떤 세대가 세상을 움직였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입니다. 1955년도부터 1963년도에 태어났던 세대, 일명 베이비붐 세대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민주화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드셨죠, 이제. 그래서 또 새로운 세대의 용어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신중년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세대입니다. 뭐 쉽게 대표적인 인물을 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모래시계를 대표하는 최민수 이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 민주화 세대. 두 번째는요, 1968년도부터 1974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이것을 일명 X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르는 명칭들이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을 일컬어서 통칭해서 X세대라는 표현을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명칭은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세대를 통칭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소비를 지향하고요. 기존 베이비붐 세대가 모든 것을 막 아끼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X 세대부터는 무엇인가를 좀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소비 지향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자유를 분방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성년기를 시작을 한 세대. 그리고 이 대중문화라는 거, 대중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제부터 좀 알기 시작했던 세대, 바로 X세대였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표적인 인물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뭐 이런 차인표, 이런 인물들이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다음 세대 한번 볼까요? 에코 세대라고 합니다. 1975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IMF 시대라고 하죠.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적 위기. 자, 그래서 75년생들은 이 97년도에 이제 취업을 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원서도 내고 무엇인가 일자리를 찾고 우리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던 시대였는데 참 많은 취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관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루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잃고 무엇인가 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어찌 보면 좀 안 된 세대죠. 예, 이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또 에코 세대라고 한다. 뭐 대표적인 인물을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뭐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양동근,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에코 세대를 또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88만 원 세대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급여에 월급 봉투에 쓰여 있는 급여 액수죠. 예, 88만 원 세대. 그리고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데 고용이 점점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스타트가 무조건 비정규직부터 시작을 했던 세대. 88만 원 세대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또 설명을 드리면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들께 좀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뭐 장그래 뭐 이런 인물들이 뭐 88만 원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는 거. 자, 이제 Z세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예, Z세대. 자, 이들은 상당히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예, 말도 싹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도 단어를 짧게 쓰죠. 줄임말로. 그래서 간단함을 좋아하고 병맛이라는 것을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권구호 선생님이 이 병맛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Z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병맛. 병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번 슬라이드로 어떤 내용이 병맛인지를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병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Z세대가 90년생들이 좋아하는 이 병맛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솔직하다는 거. 너무 솔직해서 때로는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조금 도전적이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 세대, 바로 Z세대였다는 거. 자, 뭐 베이비붐 세대, 민주화 세대, 이 신중년 세대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물음이 있다고 하네요. 자식과 같이 살 것이냐, 그리고 재산을 자식에게 줄 것이냐. 요즘에는 이제 이 신중년 세대는 자식과 같이 안 산다. 그리고 재산도 물려주기 싫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통계 데이터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신중년 세대의 가치관이 이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이 Z세대, 우리의 사회의 주축, 앞으로 바로 몇 년 뒤부터는 이 Z세대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세대가 될 겁니다. 이제 30세가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소비자 중심축도 바로 이 Z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제가 이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 조직에는 이러한 세대별로의 특징 그리고 가치관,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휘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세대적 구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먼저 참고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지휘와 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참고 슬라이드를 제가 한 3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대별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본 슬라이드는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 90년생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참고 슬라이드를 3개씩이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의 관리 기능, 지휘, 그리고 통제, 지휘의 하부 구성을 하고 있는 하위 요인 중에서는요,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동기부여, 리더십,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내 부서원들 중에서 90년생이 있는데, 이 90년생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평가를 하시겠죠? 예. 근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좀 이들을 좀 바라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잘 이룰 수 있는지로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전환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야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를 잘 달성을 하고 또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직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세 가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관과 특성,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가치관 여기서 이제 세분화를 시키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 자, 본 슬라이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PDF 파일 가면 동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꼭 좀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영 지위와 동기부여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경영 지위와 동기부여,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정의로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를 내죠. 경영 성과 목표. 이 생산성, 경영 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경영 기능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자, 우리 윤해남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경영 지휘라는 단원이니까 뭐 경영 지휘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휘를 잘 하시면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 높아진다는, 영향력이 많이 미친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영의 지위, 도대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위라는 거는요, 먼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통칭해서 우리는 경영자들이 하는 것이 지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세 가지로 쪼개졌죠. 이거는 뭐 전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최고 경영자, 그리고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 자, 이 세 가지 층이 이 경영 지위라는 것은 다 한다는 거. 뭐 최고 경영자는 뭐 대표이사,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중간 경영자는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선 경영자는 대리, 그리고 작업 반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일컬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지위에 맞는 리더십, 그리고 지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경영 지휘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시종일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표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 지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 지휘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 역시 하나로 함축을 한다고 한다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자, 그럼 경영 지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원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등등을 좀 잘 파악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켈러한 회장이 자기 집무실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많은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하나의 경영 지휘였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예, 어떠한 A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 A라는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A라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 관리 방법 등등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조직의 목표를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자, 경영 지휘, 예,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휘를 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예, 과정에서 또 경영 지휘라는 걸 한다. 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의사소통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 의사소통 관리과정, 동기부여 관리과정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경영 지휘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소통, 동기부여, 리더십을 통해서 예, 경영 지휘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경영 지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영 지휘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한 네 가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 예, 그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뭐 훈련, 그리고 교육도 있죠,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동기부여, 뭐 보상, 뭐 이런 부분들로 경영 지휘의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는 거. 자, 모든 게 이제 동기부여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예, 보상이 없다 그러면 지휘력은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 그래서 경영 지휘의 구성 요소로 보상을 포함하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각 경영 관리 기능에 어느 단계에서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 리더십이 경영 지휘에서 상당히 예,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경영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의 중요한 선택, 예, 의사 결정이 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뭐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